같은 단지 내에서도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최근의 현실입니다. 그 내 집 마련 전략도 필요할 수 있다. 어떤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좀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지. 글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접근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딱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가 전세 월세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아무래도 좀 늘어나면서 일단은 월세를 살면서 좀 부동산 투자 적기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전월세 시장의 앞으로의 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보통 전월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전세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반전세 개념과 연관돼서 월세 또 순수하게 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기적으로 보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전세를 선호하다가 또 일정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월세를 또 선호하는 경향들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면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월세로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경향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상당 부분 월세로 모두 이렇게 이제 지급하게 되면 생활에 또 이제 좀 불편함이 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이제 또 전세 자금 대출이 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또 받아갖고 월세를 좀 줄이는 이런 형태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외곽으로 또 이제 아무래도 좀 나가겠죠. 지금 반전세 개념에서 전세 플러스 월세를 내고 있던 것인데 그 반전세 금액 갖고도 좀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전세를 충당할 수 있게 되니까 월세 비중이 좀 없어지겠죠. 뭐 이러한 상황들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투자 패턴에서 보게 되면 갭 투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세를 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전세금 플러스 나머지 그 집을 살 때의 자금은 자기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놓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내 전세금이 많이 묶여 있게 되면 아무래도 갭 투자를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 투자가 상당히 좀 제한을 받겠죠. 그러다 보면 파일을 크게 갖고 갈 수가 없게 되니까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곳은 월세로 가면서 최소한의 보증금과 그다음에 월세로 감당하는 범위까지 거주를 하면서 나머지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자기 자본에다가 최대한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월세에 대한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갭 투자가 많이 성행하게 되면 갭 투자라는 게 뭡니까? 집을 전세 끼고 사는 거죠. 즉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분이 그 전세금을 모을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갭 투자한 집을 계속 전세를 주겠죠. 그렇죠? 그럼 또 좀 전세 물량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전세금이 좀 낮아지게 되면 또 전세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황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전세의 물량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전세 대출금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에 대한 것도 해당되겠고 이자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실제로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변동되기도 하고 월세 시장에서 사실 전세 시장으로 흐름이 바뀌기도 하는 좀 주기적으로 반복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흐름이다 전세 사기 등등에 대한 것들의 불안감이 남아 있다면 월세 시장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전의 추세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전에 우리가 토어제가 뭐 해제되고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는 지역별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또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 양극화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참 이 양극화는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지만 600년 전부터 이 양극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600년 후에도 이 양극화는 계속 좀 가속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큰 특징적인 요소는 동조화되지 않고 비동조화되는 현상. 예컨대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 부동산 가치가 오르게 되면 풍선 효과가 좀 멀리 퍼져나갔는데 최근에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의 주변 지역까지만 이렇게 풍선이 날아가고 그 이유는 이제 가다가 풍선이 터지어서 날아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양극화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별 양극화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의 또 양극화가 더 세분화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강남권일지라도 어떤 강남권에 해당되느냐, 서초구냐, 강남구냐, 송파구냐, 강동구냐, 여기에 따라서 좀 지역별로도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요. 또 그리고 같은 서초구일지라도 한강변에 있는 또 아파트 단지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한강변과 조금 무관한 아파트 단지에 해당이 되느냐, 역세권 아파트 단지냐, 비역세권 아파트 단지냐, 요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또 단지 내에서도 실제로 한강변에 해당되는 단지일지라도 모두 한강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동도 있을까요? 모든 동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같은 동에서도 모두 보일까요? 같은 동에서도 또 앞에 어떤 지형지물이 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저층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한강에 대한 뷰에 대한 부분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같은 단지 내에서도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최근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지금 아주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초품화를 안고 있는 단지냐, 초품화에서 좀 해당되지 않는 단지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반포의 A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초등학교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초등학교를 갖고 있는 아파트는 한 2008년, 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지금 대략 한 15, 16년 정도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최근에 들어오는 1, 2년 차에 신축 아파트랑 가격 경쟁력이 나름대로 존재해요. 이 신축도 중요하지만 또 학군적인 요소도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 등등과 연관 지으면서 그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상 지역에 따라서도 상승폭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입지에 따라 상승폭이 큰 데다가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상승폭이 커버리니까 격차는 잠깐 어떻습니까? 벌어지는 거죠. 1억짜리가 5억이 되지만 2억짜리는 얼마가 되어 있다? 10억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종전에는 1억 차이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5억 차이가 되죠. 이렇기 때문에 팁 아닌 팁을 드린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렇다고 영끌을 하라든지 또 무리한 대출을 막 담는 건 아니지만 그 내 집 마련 전략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조망이라든가 역세권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그 양극화가 되는 흐름이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또 이런 쪽을 택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통상적으로 역세권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중에서는 어떤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좀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지.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 브랜드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축이라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아까 초품화 얘기하는 학군이라든지 대단지라든지 또 평탄성이 있는 입지냐, 약간 경사져 있는 곳에 해당되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접근해야 되지만 이걸 또 다 분석하고 종합하려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공장님께서 저한테 딱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세권, 즉 걸어갈 만한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고 마을버스를 탄다든지 또 다른 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이 내 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요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서 일단은 전철역에 내려서 집까지 도착했을 때 숨이 벅차지 않는 범주까지 선택하는 전략이 일단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의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저희 그 방송에 출연해 주셨을 때는 한강벨트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빌라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유효한가요? 빌라는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어떤 그 정비 사업과 연관되거나 혹은 우리 모아주택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 쪽과 연관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한번 긍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신축 빌라를 매입한다든지 정비 사업이 막연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지금 너무 좀 일찍 그
투자하는 내 집 마련 전략은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건축비 문제도 그렇고 그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진전이 더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히 소규모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아무래도 더 이렇게 좀 객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될 추가 분담금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커집니다. 실제로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좀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기회비용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빌라 투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재국 교수님 모시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양극화라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양극화 여러 가지 요소들 한번 고려하시면서 주택 투자를 한번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6.3 조기대선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또 정책에 따라서 다른 흐름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것들 고려해서 좋은 주택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브릿지가 계속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재국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고요. 또 다음에는 또 찾아주셔서 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하죠. 뭐.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